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 같은 부실 시공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는 공공아파트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지만 사태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며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남탓만 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재난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지난 임기를 돌아보라고 반박했는데요. 국회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국회에는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건설사와 감리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부실공사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법안 대부분이 아직도 소관 상임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위 관계자들은 밀려있는 법안이 많다 보니 논의가 후순위로 밀렸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물론 이번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국회의 입법 공백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잘 지켜졌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국회의 역할이 아쉬운 건 정치권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안전불감증과 부실 시공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발 이번만큼은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과 꾸준한 관심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가 지금 적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지난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를 냈네요. 네,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강조한 말이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국민의힘 메시지는 윤 대통령과 거의 공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 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 아파트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관 특혜 실태도 확인해 비위 행위를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관련 강민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후 브리핑 때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면서 부실투성이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남탓하고 있는 거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네요. 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네. 윤석열 정부는 남탓 그만하고 순살 아파트 대책부터 내놓으라, 이렇게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강 대변인은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에 앞장서야 할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이뤄졌다고 또다시 남탓에 열중하고 있다면서 임기 1년이 훌쩍 지났지만 대통령 책무를 아직도 모르는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화제를 바꿔보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다고요? 네,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논란성 발언도 나왔는데요. 이 후보자는 오늘 정부 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최근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언론 장악 시도 관련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20여 년 언론계에 종사했던 언론인 출신이고 언론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다만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나르거나 특정 진영과 정파의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건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을 뭐 거치면서 당시에 이제 언론 장악에 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지적 야당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성 얘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언론 출신이다. 네. 그리고 이제 언론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도 이 무책임한 주장을 전달하는 건 언론의 본영역에서 이탈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여기에 이어서 과거에 선전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관지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후보자는 기관지 같은 언론이 지금 있다고 보는 것이냐 기자들이 이렇게 되묻자 그건 국민이 판단하시고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은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 같은 것이 국내에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사실 뭐 그런 해석에 대해서 이제 그 인사청문회 준비된 쪽에서는 뭐 이 후보자의 답변은 그런 뜻이 아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여달라. 뭐 그런 입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여달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네. 언론계 반응이 혹시 나왔습니까? 네, 언론노동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국정원을 방송장악 도구로 쓴 데다 김인규, 김재철 등 낙하산을 방송에 내려앉혀 언론 자유를 짓밟은 자들이 언론은 장악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염치 없고 뻔뻔하다고 이 후보자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네. 특히 이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 우는 발언에 대해선 누워서 침뱉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청와대 핵심에서 국정원까지 동원해 비판 언론을 사찰해 언론인을 욕보이고 방송 장악으로 만들어낸 MB 시절의 친정부 관제 방송이 바로 이동관이 말한 공산당 방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좀 격한 반응도 나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인사청문회가 곧 열리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지금 뭐 휴직이니까 국회문을 열면 바로 열릴 것 같은데 어떤 게 쟁점이 될 것 같으세요? 네, 뭐 인사청문회는 이제 뭐 곧 그 오는 16일에서 18일경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데 따른 겁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만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데요. 네. 뭐 야당에서는 1년 내내 청문회를 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단단히 워낙 청문회를 의혹이 많다. 예, 단단히 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네, 뭐 국회 문은 16일 날 여는 거죠, 다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바로 그냥 인사청문회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임시국회 개회식을 뭐 지금 언제 하게 될지 지금 여야 간의 구체적인 지금 임시국회 일정 관련 합의는 없는 상태인데요. 네. 뭐 이제 16에서 18일이라는 게 뭐 청문회를 4일 동안 한다 당연히 이런 건 아닐 것이고 뭐 관례상은 이제 방통위원장은 하루 정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정도 기간 중에 아마 하루를 정해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준비를 단단히 하는 모양이에요. 소관 상임위원을 교체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예, 지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 지금 그 기재부 장관,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를 겸직하고 있는 추경호 의원이 있거든요. 예. 이에 따라 여당 원내지도부에서 이 추 부총리를 빼고 대신에 교육위 소속인 김명욱 의원을 이 과기정통위에 교체 투입을 했습니다. 어차피 부총리가 나가서 인사청문을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한 자리를 비워두지 않고 뭐 채운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이고요. 네. 좀 청문회에 대비한 원포인트 사보임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장동영 원내대변인은 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답변을 잘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습니다. 네. 뭐 야당도 지금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소집과 의결 요건을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회 가방이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의 합의제 정신을 강조하자는 취지의 이른바 방통위 정상화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조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 내용을 보면 방통위 회의 개의 정족수가 이제 지금은 2인 이상 위원 요구가 있는 때 열 수 있다.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것을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자. 또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의원 과반으로 이제 정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 의결 요건은 제적 의원 과반수 찬성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건데요. 이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후에 지금 김효재 위원장 직무 대행 체제에서 대통령 그리고 여당 추천 상임위원 2명만으로 지금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야권 이에 대해 반발이 왔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여당 추천 상임위원 2명 중에 한 명도 이제 임기가 다 되기 때문에 네. 결국 그러면 김효재 위원장 그
그 직무대행 체제에서 결국 지금 그 야당 쪽 추천위원까지 합쳐도 이제 2명밖에 안 남게 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상태에서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면 지금 국회에서 그 동의가 없이 지금 방통위 회의 자체를 열 수 없게 되는 것인데 네. 아마 이것을 좀 그 노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통위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5명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3명이 남아 있는데 2명은 여당 추천 몫으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한 인사고 네. 1명은 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인사잖아요. 네. 민주당 쪽 추천 인사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명이서 지금 다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전체 5명 중에 3명 이상의 의결 정족수는 포함을 시켜야 그 정도는 돼야 뭔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중에서 과반은 최소한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뭐 취지가 담겨 있는 겁니까?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의결 종족수는 근데 이제 출석 과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개의 종족수가 3명 이상이면 지금처럼 이제 3명 중에 2명이 찬성해도 되긴 되는 건데 네. 곧 이제 그 임기 만료가 도래를 하게 되면 이제 2명이 남아서 이거를 그 정부 여당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잖아요. 합의제 기구인데 위원들이 다 빠진 상황에서 차로 위원을 임명을 안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방송 정책들을 다 결정해 버리면은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야권의 좀 시각이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로 예정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회담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및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개별 회담을 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오늘 일본에서 열린 정부 여당 연락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한미일 정상회의는 오는 18일 워싱턴 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근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어떤 의제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오르게 되는 겁니까? 그 한미일 정상 때 이게 오르게 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만약에 개별 회담을 하게 된다면 네. 아마 그 자리에서는 좀 한미 양국 간의 그러니까 한일 양국 간의 의제로 이제 예. 거론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상케신문에서는 오른다 뭐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일본 언론 전반이 뭐 보도한 건 아니라서 이건 뭐 확정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이후에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일본 언론이 보도한 거죠. 네, 이거 일본 그 오늘 요미우리 신문 보도였는데요. 이 신문은 일본 정부에서는 해양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해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방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외무성 고위 당국자는 한국 야당이 이 문제로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체면은 가능한 지켜주는 게 도리라고 신문에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본이 왜 윤석열 대통령 체면을 걱정해 줍니까?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리고 그 일본 언론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뭐 사실상 해양 방류를 용인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시각도 이제 요미우리 신문 보도의 그 이면에서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너무 편향적인 일본 언론의 보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 싶네요. 이걸 뭐 사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잖아요. 일본이 문제가 생겨서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 걱정을 합니까? 자신들이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 여론이 어떻게 가는지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사실 지금 중국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과 일본이 뭐 국제회의에서 오염수 문제 두고 갈등을 벌였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지금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금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평가 회의가 준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예. 오늘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어제, 그러니까 지난달 3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NPT 평가 회의 1차 준비위원회 때 중국 측 그리고 일본 측이 오염수 문제로 뭐 거의 공개적으로 언쟁을 지금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중국 측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지칭하자 일본 측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다 이렇게 맞받았고요. 또 중국 측이 국제사회 우려에 대응해서 오염수 방류 계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또 일본이 성실한 태도로 주변 국가들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적으로 사실 무근인 의심을 부당하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중국과 일본 양국 외교수장도 이 지난달 14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한 양자회담 때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 설전에 가까운 입장차를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중국은 올 여름으로 예고된 이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 방사성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입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를 보류해달라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자중하라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 때 외교는 헌법상 대통령과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정부를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선 불복 심리가 아니라면 야당 대표가 마치 국가 수장이라도 된 것처럼 중요 정책 결정 사안을 두고 임의로 외교에 나설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서한에 담긴 요구사항도 국제기구와 관련국 사이 논의된 적 없는 생뚱맞은 내용이고 우리 정부 외교 방침과도 어긋난다면서 민주당은 오염수 선동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만 자중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한 야당 의원의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소식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의견을 표출했다 그런 표현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사실 네. 이게 정확한 이제 징계 사유는요. 지난주 금요일을 이제 전해진 소식인데 강원 춘천시의회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이 이 회의 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회의에 참석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시의회 위원장과 이제 당시 다수였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것을 이제 뗄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 신상 발언을 요청해서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 그 시의회 본회의에서 공개 경고로 이제 징계가 지난달 28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여야 시의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시의원 10명은 지난 2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 회견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으로 소신을 표현한 것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면서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네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무소속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서 지난 6월 이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된 지 약 7주 만인데요.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들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 행위라면서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2021년 5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성만 의원은 역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서 경선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그리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현금 1,000만 원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 회기 중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심사가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두 의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영장실질심사를 바로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여야 간의 이제 입장 차이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숱한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마당이기에 법치를 구현해야 할 검찰로서 당연히 진행해야 할 영장 재창구라면서 민주당의 방탄막 없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좀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데 대해 저희 당 의원이 아니다면서 이 비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경우는 국회 의결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이 동료 의원들한테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과 관련해서 친전을 보냈다고요?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권고라는 결론을 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서 이 상임위 시간에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변명의 여지없는 제 잘못이라면서도 너무나 억울하다, 또 비합리적 처분이다, 어떤 위법이나 불법도 없었다 등등 본인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이제 친전을 보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제 억울함과는 별개로 제명이 결정된 이유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면서 제가 제명되는 경우 지역구 주민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잃게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앞서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 김 의원 제명을 권고하기로 결정하면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이 징계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상자산 거래했다는 게 김남국 의원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의원들은 아직 윤리특위에 제소가 안 된 상태고요. 일단 예. 김남국 의원부터 처리를 하는 게 순서상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왔기 예. 때문에 김남국 의원 제명안 만약에 처리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어차피 포기를 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제 의장의 자문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지금 이제 그 자진 신고를 받았고 또 추가로 권익위를 통해서 이제 의원들로부터 지금 그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 있는 거고 이 윤리특위는 이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이제 국회 소속 이제 특별위원회고 여기서 이제 그 지금 실제로 징계를 심의 중인 게 지금 김남국 의원 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 건도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혁신위 청년자담회 때 둘째 아들이 중학생 때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는 질문을 하더라. 뭐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되게 합리적이죠. 이렇게 좌중에 뭐 묻고 또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 표결을 해야 하느냐. 뭐 이렇게 말한 것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오늘 그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인천 시민과의 대화 그 자리에서 이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명령 연결을 이상하게 해서 노인 폄하인 것처럼 말씀하는데 그럴 의사는 전혀 없었다. 또 오해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노여움을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일종의 사과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모두 발언까지는 보도가 된 상태고요. 예. 마무리 발언 때 뭐 유감 표명을 했다는 보도가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좀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판 메시지를 냈어요. 이건 뭐 노인 폄하 발언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노인 폄하 발언으로 규정하고 뭐 거의 지도부가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안을 정쟁화하고 세대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다 하면서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고 김 위원장의 당시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휴가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민주당의 노인 무시, 노인 비하 DNA의 활용 점정이라면서 선배 세대 어르신들이 일궈낸 기적 같은 성취에 대해 한 줌의 경외심이라도 있다면 저런 폭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현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 사례가 다른 공공 아파트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실 아파트들은 모두 무량판 공법을 적용해 위험성이 더 높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무량판 공법이 무엇이고 또 부실 시공 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기입니다. 네.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가 지금 공개가 된 거잖아요. 15곳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입니까? 실은 이제 LH가 무량판 구조, 특히 이제 지하주차장에서 무량판 구조를 썼던 이런 어떤 단지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네. 결국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실은 이제 이 철근 자체가 보면 이제 누락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콘크리트 강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철근 누락까지 간다고 보면 더 많은 아마 그런 단지가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전담보강금 자체가 이제 누락이 되게 되면, 네. 실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콘크리트 강도까지 저하가 되게 되면 예. 이제 붕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사실 무량판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건설 전문가면은 건축 전문가면 또 혹시 모를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전에는 지하주차장을 잘 건설 안 했던 거죠.
실은 이제 지하주 차량에 도입된 것은 이제 LH가 2017년부터 이것을 도입을 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 뭐 지상 구간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는 뭐 지상 구간들, 여기에는 실은 이제 기존부터 적용이 됐던 공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풍백화점이라든지 네. 또는 뭐 작년에 이제 붕괴가 됐던 광주 화정릉 아파트, 여기도 예. 전부 다 지상 구간은 이제 무량판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무량판 구조 그러니까 되게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예. 실은 이제 보가 없이 이제 기둥 위에 슬래브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죠. 아, 이게 지금 보라고 하는 표현이 좀 헷갈려서 그런데요. 네네. 뭐 일종의 이제 지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붕에 철근이 다 들어가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기둥으로만 떠받치는 구조다, 뭐 이렇게 생각해 한. 기존의 건축물들은 일반 뭐 이제 상가 같은 데라든지 가시게 되게 되면 예.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 구조가 이제 기둥이 이제 받쳐지고 있죠, 먼저. 네, 그리고 그렇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제 그 우리 옛날에 뭐 한옥에서는 대들보 같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 이 보가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제 받쳐주고 또 있어요. 아, 그리고 예. 이 보 위에 이제 슬래브 구조들, 그러니까 이제 천장이 됐든 바닥이 됐든 이 구조가 올라가 있는 구조가 일반적인 이제 남형 구조였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가 있다고 보면 예. 아무래도 건물의 이 층고 높이가 좀 낮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보가 있다고 보면은 일반 건물에서는 이제 파이프 어떤 배관들, 예를 들어 뭐 상수도관이 됐든 뭐 전기선이 됐든 또 하수도관이 됐든 이런 관들이 보를 관통을 해서 이게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면 상당히 좀 취약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방법 자체가 이 보를 없애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이 층고가 높다 보니까 개방감이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공간 활용이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썼던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무량판 구조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네. 기존에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됐던 방법이고, 이게요, 90년부터.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다 안전하다고 이제 검증이 됐던 공법인데, 결국은 가장 기본이 뭐 철근 누락이라든지 콘크리트 강도가 나오지 않으면 역시 취약점을 갖게 되는 그런 또 구조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량판 구조를 많이 적용해서 건설 현장에서 활용을 했다면서요. 네네, 근데 그렇죠. 네.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이번에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뭐 이번에 이제 특히 더 문제가 많이 생겼던 부분이 좀 있고요. 결국은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을 지켰다는 거죠. 뭐 철근에 있어서 뭐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전단 보강용들,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집어넣어서 기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인천 금단 쪽에서 사고가 발생됐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단 보강용 자체가 이제 누락이 됐던 부분이 좀 일부 있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콘크리트 강도도 실은 이제 기준치보다도 더 떨어진 이런 현재 콘크리트 강도가 나왔던 부분이 좀 있는 상태에서 하중 자체가 굉장히 많은 하중이 이제 이게 상부에 연결되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이제 무너졌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상부 하중이 작용이 안 된다든지 또는 철근이 들어가 있다든지 콘크리트 강도가 나오면 충분히 갖다가 사용이 가능한 그런 안전한 그런 방법인 것이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 그 기둥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제 일반적인 건물에 가면은 보처럼 이렇게 툭툭 삐져나온 곳들이 천장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네네네.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순전히 네. 기둥으로만 천장의 무게를 지금 지탱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일반적으로 철근이 들어가는 것하고 형태가 다릅니까? 보강근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넣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 사람으로 좀 제가 표현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람이 서서 팔을 한쪽으로 든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뭐 오른팔을 들든지 왼팔을 들었을 때 이 팔을 지탱하는 것은 어깨 부위거든요. 예. 그럼 어깨에는 보면 당연히 뭐 뼈도 들어가 있고 근육도 있는 거죠, 이게요. 그러면 예. 만약에 여기서 근육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위에서 어떤 하중이 팔을 갖다 놓는 힘이 작용이 됐을 때 이 팔 자체가 그냥 밑으로 처지게 되는 거죠, 이게요. 다시 말해서 네. 사람의 이 근육 자체가 결국은 이런 어떤 전단 보강근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아 근데 그 기둥으로만 이 천장 무게를 지탱하는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전단 보강근을 제대로 넣지도 않고 뭐 철근이 빠져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설의 어떤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시공, 감리, 발주까지 이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어떤 해왔던 이런 프로세스들, 이런 시스템 자체가 결국은 작동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 시스템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실은요. 여기서 뭐 설계다 그러면 예. 설계하는 과정에서 뭐 설계 감독이라든지 또는 발주자가 이 설계 심의라는 또 제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실은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 또는 안전적인 부분들 전부 다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설계 과정에서 이런 게 전부 다 검증이 안 됐다는 현재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공 과정에서 이게 그대로 넘어왔었는데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철근이 또 역시 누락이 됐거든요. 그럼 예. 이것을 갖다 확인하는 게 결국 감리제도예요. 예. 그럼 감리 자체가 또 이것을 역시 걸러내지 못했던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시스템상에서는 어느 정도 완벽화를 갖고는 있는데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작동의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이 이제 생기면서 결국은 안타까운 사고가 이제 발생하게 된 그런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건설업계에서 볼 때 만약에 이렇게 보강근을 넣지 않거나 아까 이제 우리 어깨 비유를 하셨는데 그런 식의 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붕괴 위험이 높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뭐 그렇죠. 상식 같은 걸 것 같은데 근데 그걸 그런데 뺀다는 얘기는 네네. 그만큼 뭐 건설 자재비를 덜 들이겠다는 의도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작동이 안 된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을 해보면 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뭐 공사비 자체가 최저가다. 그리고 뭐 공기 자체도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리고 뭐 불법 지하 도급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근본적인 게 이 건설 기업을 경영하는 이 문화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어떤 부실이 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기존에 뭐 70년대, 80년대에는 실은 이제 건설에서 견신시고 다시 말해서 품질과 안전을 지키는 게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이게 이제 IMF가 넘으면서 건설 경영 자체가 실은 기술자들이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경영자들이 경영을 하면서 어떤 회사의 이윤 추구 또는 원가 절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제 그 이윤 추구를 하려고 보면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제 공사 수주를 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수주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윤을 남기려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하도에서 이제 제하도급을 계속 내려가는 이런 외주화들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도 실은 능력이 있고 유능한 이런 기술자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약간의 이제 역량이 좀 떨어지는 이제 이런 인력들 그리고 옛날에는 뭐 건설 현장에서 공사 금액이 10억 이상이다 그러면 현장 직원이 한 명이 배치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50억에 보면은 지금 한 명이 배치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5배의 일을 한 사람이 더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뭐 자동화라든지 전선화가 돼서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현장에서 실제 입회해서 이런 철근 누락이라든지 또는 뭐 콘크리트를 제대로 타설하는지를 이제 감독을 해야 되는 이런 직원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리도 역시 시정은 이제 감리 자체도 인원이 물론 이제 특정하게 이제 맞게끔 배정은 돼 있지만 예. 감리 자체도 이제 법적으로 뭐 소방이 됐든 기계가 됐든 전기가 됐든 이런 인원이 현재 다 배치가 되게 되면 실제 건축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될 건축 감리는 한두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 단장이 단장 역할을 하면서 건축을 또 감리하는 또 이런 현재 역할까지 수행하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 자체가 결국은 어떤 인건비 어떤 이제 절감들 그리고 이제 경비 절감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가다 보니까 건설이 품질이나 안전 측면보다는 이윤 추구 쪽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이제 굉장히 품질이나 안전을 갖다 무시했던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뭐 민간 건설업체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짓다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이 공기업이잖아요. LH면 네. LH에서 지금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LH가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나마 LH는 이번에 이제 자체 조사를 통해서 15개 이제 단지를 이제 발굴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정부가 민간에 대해서 지금 더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민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요. 지금 왜냐하면 민간 아파트
90여 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네네. LH가 지은 아파트 말고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민간에서는 더 심각하다고 일단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LH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그 현장에서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리단이 있으면은 이 시공사는 감리단을 이제 관리하는 LH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사업단들이 또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LH 직원이 이제 사업단에서 뭐 감리라든지 시공사를 이렇게 관리 감독하게 되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하고 감리만 있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 인허가 기관들, 뭐 시청이 됐든 구청이 됐든 군청이 됐든 이런 기관에서는 실은 뭐 사업단보다는 역량이 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실은 이런 철근 누락이라든지 또는 콘크리트 강도 저하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 당장 LH에서 지은 아파트, 그러니까 지하차장에 지금 전담 보강거 안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발표한 것들도 있잖아요. 이미 네네. 입주한 입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할 거고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도 좀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언론 보도 그렇죠. 보니까 제대로 된 설명회조차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문제는 발생이 된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실은 이제 철근이 만약에 누락이 돼 있다 그러면 철근 누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보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LH가 구체적으로 뭐 방법은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 보강 방법은 현재 기둥과 기둥 사이에 추가로 기둥을 증설하는 방법 하나요. 예. 그리고 기둥하고 이제 이 슬래브 쪽이 가장 취약부인데 이 기둥과 슬래브 쪽에 이제 어떤 그 보강하는 방법들, 그래서 뭐 철판을 갖다 부착을 시킨다든지, 또는 뭐 탄소섬이나 뭐 유리섬유 같은 것들 부착을 해서, 그 현재 전단 보강근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어떤 보강 방법이 갖다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은 이런 보강 방법들도 기존에 많이 썼던 방법들입니다. 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안전성은 확보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역시 이게 시간이 가게 되면 또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10년이 됐든 20년이 되면 또 그 부위가 또 취약 부위가 돼서 역시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 생기면 이거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났을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시공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자보수 담보 책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가 이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인데 10년이 넘게 되게 되면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나몰라를 하게 되겠죠. 이게요. 그래서 그때는 결국은 이제 어떤 장기 수선충 잔금을 가지고서 이제 뭐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문제점들을 원천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요.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뭐 입주됐든지 또는 현재 입주 예정인 현장에 대해서는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해줘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붕괴라든지 또는 어떤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도 나서서 뭐 국토부 장관도 나서서 이권 카르텔 이거 그 다시는 이런 식의 일들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지금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해야 될 거고. 입주민들이 만약에 피해를 보면은 그 피해에 대해서 건설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상황이 더 앞으로 심각해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은 실은 이제 이걸 이제 깨기 위해서는요.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문화를 바꿔줘야 되는데 부실공사다 그러면 건설사를 강력하게 처벌을 일단은 뭐 국토부가 한다고는 했는데 예. 지금까지 처벌한 경우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작년에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이 됐던 HDC 같은 경우에도 당장 뭐 영업정지 뭐 등록 말소 이야기 나왔었지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다. 예.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실공사가 발생이 되게 되면 건설사가 망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건설사가 취할 수 있는 이익보다도 뭐 100배, 1000배의 어떤 손해가 갈 수 있게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줘야 건설사들이 안전이나 품질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현재 터치하지 않고 책임자 몇 명 처벌을 해서는 현재 또다시 이런 어떤 사건이 또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이런 어떤 이권 카르텔 완전히 끊어내고요. 건설 문화까지 확실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인 어떤 변화 또 뭐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처벌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좀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의 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스튜디오에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간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지난주 대비해서 가장 이제 이슈가 많이 올라온 주제가 이 스포츠 분야였고요. 네. 축구 분야입니다. 키워드는 월드컵 경기장인데요. 네. 지난 30일 밤에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이 두 팀이 한 OTT 플랫폼의 초청으로 인해서 경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관중이 64,185명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였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팀들 뭐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팀 모두가 우리나라 선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 외국 팀이 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우리나라와 연이 있는 혹은 네. 뭐 우리나라 선수가 지금 뛰는 뭐 이런 팀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 두 팀 다 그런 선수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월드컵 경기장 그 지난번에 거의 손흥민 선수 왔을 때만큼 10,0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 유럽 축구 팬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실제로 이 두 팀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이제 성적이 대단하기도 합니다. 뭐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예전에 박지성 선수 있었을 때 트래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승컵을 3개를 이제 타는 거를 이제 그 한 시즌에 맞아요. 3개를 타는 걸 네. 트래블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그것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페인에 있는 팀이 이제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두 팀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뿐만 아니라 또 이날 실은 뭐 폭염특보도 있었고 또 비도 오고 이러는 바람에 1시간 반 앞두고 또 폭우도 쏟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40분가량이나 늦어졌는데 오히려 이제 많은 이제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이 총력전을 펼쳐서 팬들의 기대에 이제 부응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경기 어떤 그 경기력도 대단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팀이 이제 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팬 서비스를 엄청 잘해줬다. 제일 대표적인 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수들의 그 유니폼을 한글로 이제 이름을 썼었어요. 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마케팅과 홍보를 많이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날 이제 SNS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케빈 더 브라이너라는 이 선수가 있습니다. 예. 이 선수가 아주 유명하고 실제로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서 이 우승을 차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기에서 뛰지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왔거든요. 근데 그때 경기가 끝나고 나서 뛰지 못했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경기장을 돌면서 팬들을 향해서 두 손을 흔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4년 전에 이제 그 호날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호날두와의 기억나요. 비교를 하면서 예. 아, 저거야말로 진정한 팬 서비스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변화했던 상황들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1위로 언급량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축구 소비를 네. 뭐 국내 리그뿐만 아니라 해외 리그까지 다 소비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요. 네네. 중계 시장도 그만큼 커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해외에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갈 수도 있는 이런 기대감도 그렇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위는요. 네, 2위는 IT 과학 분야에서 모바일 분야고요. G 플립 그러니까는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G5 시리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워낙 이제 우리가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계속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예. 또 이제 국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사가 삼성 하나잖아요. LG가 네. 있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이 모이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이게 접는 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폴드에 이번에 5세대가 나왔고 뭐 뜨거운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모양이 달라졌더라고요. 벌써 광고 시작했던데요. 네, 저도 이제 직접 봤는데 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제 기기적으로는 완성도가 상당히 이제 거의 다 올라갔다. 근데 이거를 좀 받쳐줄 수 있는 앱이나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접는 거는 좋은데 그 접는 거를 정말로 제대로 쓸 수 있는 앱들까지 만들까? 이건 고민이 좀 있고
있고 가격이 또 플립은 5만 원, 폴드는 10만 원 올라가서 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가가 200만 원이 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골 브레이크 아니라 손목 브레이크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이 스마트폰 출고량에서 그럼 이 폴더폰이 엄청나냐? 작년에 이 전체 점유율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제 아직까지 북미나 유럽에서는 많은 관심을 못 받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중국 정도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 시장이 어떻게 커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어떻게 보면 삼성에 좀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리즈 출시회를 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서의 인기 또 중국에서의 인기를 북미나 이 유럽까지 확장시킬 수 있느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부분 스마트폰 시장이 좀 이렇게 구매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거의 네네. 유일하게 오르고 있는 시장이 인도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에 실제로 요즘 애플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폰에 대해서도 지금 삼성에서 인도에 되게 체험 매장을 몇백 개씩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 또 이 고가 폰이 얼마나 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 삼성의 어떤 그 향후의 미래를 또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도 뭐 준비한다고 폴더블 폰 네네. 낸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플에서 언제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기계적으로는 업그레이드 하는데 예.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해답을 저는 볼 때 아직 못 찾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애플은 해답을 다 찾아야 그 다음에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때 또 삼성에도 시너지가 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같이 만드는 시너지가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삼성이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항상 아쉬움이 제가 좀 드네요. 바라는 바람인데 네. 그게 오히려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3위 주제는요? 네, 3위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키워드는 신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마 많은 특히나 신혼부부분들이나 아니면 결혼을 이제 앞두시거나 결혼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건데 네. 결혼을 하면 대출이 불리해지다 보니까 네.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많고 부동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위장 미혼, 그러니까 위장 이혼이 아니라 예. 위장 미혼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늦추고 있다?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예를 들면 대부분의 뭐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부터 시작해서 네. 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부부 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네. 대출 조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예를 들면은 5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7천만 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 합산으로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은 한 사람이랑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맞벌이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결혼을 하면은 이 그 소득액이 그러니까 거의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예. 많이 벌면 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근데 이게 보통 결혼을 하는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모든 게 가게 돼요. 아. 그렇게 되니까는 혼인신고를 계속 늦추거나 결혼을 해서 사는데 실제 서류상으로는 이제 혼인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결국 이제 댓글들에서도 나오는 게 아니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오히려 대체를 혜택을 줘야지 어떻게 이런 소득 총액과 그러니까 소득 총액에 대한 이러한 정책들이 아직도 있느냐 이런 부분부터 좀 해결을 해야 그래야 좀 마음 놓고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출생률 높이겠다고 필리핀에서 이주노동자까지 뭐 불러들인다고 그러니까요. 가사노동자까지 불러들인다고 그러면서 네. 이거는 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좀 이상하네요. 경제 분야에서 주목해봐야 할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 네, 이것도 좀 흥미로운 키워드인데 현금 챌린지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아. 혹시 현금 바인더라고 들어보셨어요? 현금 바인더? 네, 이게 이게 그 현금 바인더 네. 우리 그 수첩 같은 네, 뭐 맞습니다. 그런 그 건가요? 수첩인데 네. 그 투명 수첩인데 거기에다가 현금을 미리 하나씩 넣어놓는 거예요. 혹은 또 요일에 맞춰서 52주 챌린지라고 그래서 돈을 일주일 단위로 넣어놓을 수 있는 현금 박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눈에 안 보이는 카드보다 눈에 보이는 현금은 덜 쓰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 좀 절약을 하면서 즐겁게 어떻게 보면 아끼는 이런 고물가를 이겨낸 MZ세대들의 키워드 현금 챌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위 주제도 가볼까요? 네, 4위 주제는 산업 분야고요. 산업 분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간 예전에 했었던 거에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레트로 네. 키워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옛 것이 힙하다 뭐 이런 거고요. 예전에 그 탁상 그러니까 그 선풍기인데 아주 버튼 예. 투박하게 생기고 달달달달 돌아가는 선풍기들 있잖아요. 예, 예전 선풍기 기억나죠? 네, 그 선풍기가 요즘에 책
탁상용으로 아주 작게 또 USB 타입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복고풍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어떤 Y2K 때 유행하던 웹 폰트, 뭐 싸이월드 때 유행하던 이런 폰트들이 최근에 좀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기들 역시도 이제 관심을 받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댓글을 보면 그때 디자인만 복고로 가지 그때 그 강하고 오래가는 성능이 요즘 재현이 안 된다. 오히려 예전에 산 가전기기는 10년 넘게 20년 넘게 계속 쓰는데 요즘 거 왜 이렇게 빠르게 고장 나느냐. 좀 그것도 품질도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키워드도 좀 같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 타자 연습도 열심히 한다던데. 그게 옛날에 90년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참 시대가 도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습니다. 유행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네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생활 분야고요. 키워드 방학입니다. 방학이 됐는데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난다. 그래서 무더위에 알뜰 피서 저우기 북새통이다라는 이야기랑요. 또 반려견도 시원하게 함께하게 반려동물 수영장이 최근에 인기다. 뭐 이런 키워드가 같이 있었고요. 또 이제 요즘에 이제 방학인데 병원 문 열자마자 오전 진료 마감될 정도로 오픈런을 가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들. 실제로 저희 아이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 요즘에 감기 또 코로나가 다시 좀 재발을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그냥 병원 열자마자 바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방학인데 좀 씁쓸한 어떤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방학이라는 키워드에서 오히려 조금 즐거운 키워드보다는 좀 씁쓸한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환자가 하루에 한 5만 명 이상씩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긴장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자, 이슈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 도심지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것이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주도 해안과 호남 서해안 지방은 당분간 노을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것이 있겠습니다. 또 6일까지 만조때 바닷물 높이가 더 높아지는 사리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 피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에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린 곳이 많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60mm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과 내륙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7도, 광주, 대구 25도가 예상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대구 36도, 서울, 대전 35도, 부산, 울산, 제주 34도, 인천은 33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9.4도, 습도 78%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어느새 나이를 먹다 보니 제 나이 또래 부모들의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되거나 늦어도 10대 후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모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퇴 후 인생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를 털어놓곤 하는데요. 대학 진학이나 군입대, 취업과 결혼 등 자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공감하는 주제가 나오면 열변을 토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귀동냥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심사는 서로 달라도 닮은 꼴처럼 비슷한 점이 있더군요. 바로 모두들 자녀들이 동관념이 없다,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사이 2개의 기사를 발견하고 뭔가 잘못된 생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학교 앞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고를지 애매하면 이런 말을 하곤 했죠. 야, 그러지 말고 돈가스나 먹자.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돈가스가 금기어가 됐다고 합니다.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돈가스 가격이 비싸져 사 먹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대학가인 해화역 인근 돈가스 가게 20곳 가운데 10,000원이 넘지 않은 가게가 단 5곳에 불과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돈가스가 소울푸드란 말은 없애야 한다는 한 취준생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는 젊은 층 사이에서 우픈 현금 챌린지가 유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금을 분류해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수첩인 현금 바인더인데 요일별로 쓸 지폐를 넣은 뒤 그날 지출 내역을 정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 이런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든 인증하고 즐기는 걸 좋아하는 SNS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거라지만 550만 원 남은 학자금 대출을 다 갚는 게 목표라는 3년차 직장인의 말은 부모 세대로서 가슴을 후비는 송곳 같게만 느껴졌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이게 물가 때문에 단순히 지금은 나타나는 현상인 걸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불행한 이 현실을 바꿀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잃는 것만은 아냐. 예전엔 잘 모르던 느낌들 오늘도 힘들었니. 네가 준 커피 쿠폰 소소한 행복을 느껴. 할 일이 많아져도 급하게 가지 않아. 데이트 없는 주말도 좋아. 공공차 전거 타고 여의도 공원 지나. 괜찮은 숲을도 있어. 어느새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 너와 함께 솔향기 맡으러 갈래. 난 이 계절을 사랑해.
어느새 소슬한 가을이 지나네.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 외투 주머니 속에 손잡고 걸을까. 나는 너를 사랑해. 세월이 흐른다고 잃는 것만은 아냐. 예전엔 잘 모르던 느낌들, 늦은 밤 함께하는 한여름 산책 같은 소소한 일상이 있어. 소소한 일상이 있어. 소소한 행복이 있어.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더 클래식의 소소한 행복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에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9909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20년 전에 점심시간마다 1,000원이면 라면 2개를 사서 선배가 해준 쌀밥과 함께 먹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가난의 끝자락에 태어나 아끼는 것에 대한 재미가 좋았습니다. 나라는 발전했다는데 우리 젊은이들의 빈곤은 해결이 어떻게 안 되나 봅니다. 부모 세대이신 것 같아요. 요즘엔 라면 가격도 오르고 김밥 가격도 올랐잖아요. 김밥하고 라면 같이 먹으면 10,000원이 넘어가는 시대잖아요. 돈가스 가격을 그렇게 생각하면 또 돈가스 가격이 10,000몇천 원씩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저렴한 돈으로, 그러니까 없는 돈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이게 지나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8356님, 청년도약계좌 게시 기사가 한창일 때 이전 야심차게 추진했던 청년 통장들이 해약률이 절반을 넘는다는 소식이 조용히 들렸죠. 우리 청년들이 빚과 삶의 무게에 잠식당하지 않고 하루하루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사회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책임을 느낍니다. 많은 부모 세대들이 더 많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사회 제도가 좀 바뀔 거 아니겠어요? 막 누더기처럼 뭔가 이렇게 인기 영합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정치권이 내놓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좀 더 근본적인 변화들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담을 고스란히 또 부모 세대가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각자의 고통으로만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게 좀 답답한 일인 것 같거든요. 같이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게 참 어렵네요. 청년 세대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오늘도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더웠어요. 오늘 더 더웠던 것 같아요. 어제보다. 네, 어제보다 한 2도 정도 높았는데 오늘 오후 3시부터 전국이 폭염주의보로 전국에 빨갛게 물들었는데요. 좀 전에 제가 폭염주의보와 경보를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지금 전국이 다 더운 날씨인데요. 네. 행정안전부가 최근에 폭염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폭염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오늘 6시부로 가동을 하고 지금
지금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게 2019년 8월 이후에 4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4년 전에 되게 더웠던 한 해 있었는데 그때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그때 저희 집 에어컨 고장 났거든요. 그 여름을 그냥 선풍기로 버텼는데요. 땅바닥에 붙어서 살았어요. 정말 제가 너무 기억이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체온보다 바깥 기온이 더 높았습니다. 여주 같은 경우는 오늘 최고 온도가 38.4도를 기록했는데 네. 체온보다 바깥 기온이 훨씬 높고 이건 체감 기온이 아니라 실제 기온입니다. 오늘 정말 더웠던 날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더운 날씨는 당분간 계속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한 거는 원래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4단계로 만들어지는데 네. 최근에 이제 온열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요. 이 더운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주시 점동면이 38.4도, 서울은 34.2도까지 올라갔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체온보다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전국의 40% 이상의 지역에서 사흘 넘게 35도 이상을 기록해야지만 심각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데 실제로 어제보다 체감 기온이 훨씬 더 높았고 내일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열대야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 대부분의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태풍이 다가오면서 습도가 높아지니까 사실은 체감 기온은 훨씬 더 덥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도 서울의 최고 기온은 35도 안팎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망자가 작년 1년 동안 9명이었는데 지금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온열 환자가 1,000명이 훌쩍 넘어 1,100명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 주말까지 집계가 1,000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 온열 질환으로 고통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어제 경북 성주에서 밭일하러 나가신 90대 노인이 쓰러져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태풍 카눈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그러니까 태풍 카누는 우리나라로 오든 오지 않든 예. 더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 태풍 카눈이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260km 해상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굉장히 강한 태풍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영향권에 들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던데 중심 최대 풍속이 시속으로 치면 176km니까 매우 강한 태풍입니다만 내일 모레쯤부터 대만 북동쪽 동중국해에 정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빨리 지나가질 않고 거기서 머물면서 태풍이 강으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동중국해에서 정체를 할 경우에는 우선 밑에서 올라오니까 뜨겁고 습한 공기를 밀고 올라오는 네.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뜨겁고 습한 수증기 그리고 이제 위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지금 맞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에 태풍까지 올라오면서 뜨겁고 습한 공기를 계속 밀어 올리니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은 더운 거를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체감 기온이 33도에서 35도니까 오늘 같은 날씨. 게다가 도심은 훨씬 더 덥잖아요. 네네. 조금만 나무가 네. 있는 곳으로 나가도 서울 도심도 조금 덜 덥거든요. 근데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중국 내륙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중국 해상 쪽으로 금요일쯤에 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40도 넘었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지경인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이 더위를 지금 겪기가 어려운 게 오늘 저도 뭐 몸으로 느끼지만 습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 푹푹 찌는데 습도까지 높으니까 정말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 한국이 이렇게 더웠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죽하면은 뭐 중동 지역보다 더 덥다는 얘기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더위에 뭐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주거 환경이 열악한 데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이 이상기후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에어컨이 있는 집, 에어컨이 없는 집, 에어컨이 있지만 매일 틀 수 없는 집,
에어컨을 상시로 켤 수 있는지 차별해서 피해를 주게 된다고 하신 걸 제가 봤었는데 요즘 그런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번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 피해 때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창문이 없는 쪽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선풍기 돌려도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안에 계시는 맞아요. 걸로는 예. 해결이 안 되고 거기도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좁은 방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에서 숨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집 밖으로 나와서 낮에는 이제 공원이나 나무 그늘에서 쉬시기도 하고 또 집 밖에서 더 시원하니까 이제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시간이 많은데 사실은 무더위 대피하는 대피소들이 군데군데 마련돼 있기는 한데 네. 거기를 못 가시는 경우도 많고 지난 코로나 때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책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쿨링포그라 그래서 물 한 개를 뿌려서 열기를 좀 식혀주는 설비를 골목마다 설치를 하고 저는 이게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밤더위 대피소라고 네. 목욕탕이 밤에 영업을 안 하잖아요. 네네. 서울시에서 비용을 다 대요. 그러면 거기서 씻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밤사이라도 좀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게 마련이 됐는데 기자분이 가보니까 지원은 사실 1,000명이 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 있는데 가보니 네. 몇 분 안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 더울 때 거기라도 밤더위 대피소라도 좀 알아보셔서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내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에어컨 200여 대를 새로 들여놓는다고 하는데 무더위 대피소가 여기저기 마련돼 있기는 한데 또 못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부 쪽방촌은 전 걱정인 게 더위도 더위인데 이게 너무 부실하고 오래된 건물들이어가지고 이번에 그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늦어진대요. 그것도 바깥에 설치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몸 하나 뉘울 만한 공간인데 거기에 또 그 건물도 굉장히 노후됐잖아요. 오래됐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에어컨을 설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맞는 가능한가? 건가? 예. 차라리 사실 공공임대나 아니면은 그 지역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을 하는 형태로 해서 뭔가 바꾸겠다고 이전에도 그걸 발표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공공개발 얘기도. 네. 그거 다 얘기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각할 거라는 건 우리 모두 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공공장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해서라도 그 밤에는 비어 있잖아요. 네. 예, 물론 이제 보안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무더운 날인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뱀이 자주 나오고 있다고요? 예, 제가 뱀이 변온동물이라는 사실을 이번 다시 인지하게 됐는데 예. 전국에 지금 뱀 출몰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6월 12일에는 여수한 주택가에 길이 2m의 구렁이가 발견돼서 소방대원으로 출동을 했고요. 지난달 30일에는 강릉 도심에 1.4m의 뱀이 출몰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차된 차량 보닛에 뱀이 숨었는데 30여 분 만에 가까스로 포획해서 야산에 방생하는 일이 있었고요. 인천 중구에도 개가 풀숲에서 뛰쳐나온 뱀한테 물려가지고요. 뱀 소탕 작전을 요 아파트에서 벌이기도 했고 용인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뱀이 나타났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변온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하거나 춥거나 습하거나 더우거나 이건 이제 못 참는 상황인 거예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최근에 너무 더우니까 본인도 체온을 낮춰야 되니까 도심 아파트 공원, 인공폭포 이런 데 좀 시원하니까 그늘지고 시원한 곳을 찾아서 오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강변 수변 지역에는 버리고 가신 그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설치류도 많이 끓고요. 이 설치류를 잡아먹으려고 뱀들이 또 서식하기 쉬울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뭐 아시다시피 여름에 수풀이 많이 우거지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숨기도 참 좋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막 뱀 잡겠다 그러고 뭐 뱀을 또 뭐 이렇게 위해를 가거나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위험해요. 대부분의 물론 위험하기도 위험하지만 대부분의 뱀들은 보호 대상인 거죠. 네. 함부로 포악하면 안 되는 거니까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가축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말 못하니까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양식하시는 분들, 어민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21년 버금가는 수온 고온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물 온도 1도가요. 육상 온도 5도 변화 이상으로 차이가 난대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양식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어종이 차가운 물에서 자라는 어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종들을 양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바닷물이 끓기 시작하면 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폐사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경남 앞바다에서 사육 중인 양식 어류의 절반 이상이 고수온에
취약한 한류성 어종인 거고요. 더위에 제일 취약한 가축 중에 하나가 닭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닭을 굉장히 좁은 곳에서 타닥타닥 붙어서 키우잖아요. 게다가 닭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취약하고 땀 배출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 폐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적절한 온도가 20도에서 25도로 맞춰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 닭을 키우고 있는 곳의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니까 10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사실 닭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고요. 이 닭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더워지면 그때부터 사료를 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알도 잘 낳지 않게 되고 낳는다고 하더라도 품질이 떨어지니까 양계 농장의 걱정이 커집니다. 냉방하고 환기시설 돌리면 좀 낫겠지만 어마어마한 전기요금을 감당하기가 쉽지 그렇죠. 않아요. 예.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시기가 좀 길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사실은 이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래가지고 네. 걱정이 좀 되긴 하던데요. 청소년 국제 행사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막을 했어요. 예, 참가자가 4만 명이 넘습니다. 158개 나라의 청소년만 4만 3천여 명이 참석하는데요. 지난번에는 고성에서 열렸었는데 이번에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12일까지 전북 부안금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와서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다가 이렇게 색색깔의 알록달록한 텐트를 켜놓고 네. 야영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잼버리가 57가지의 17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원래 잼버리의 취지에 맞는 생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뭐 템플스테인이나 한옥마을 체험이나 특히나 이제 K-팝 가수들이 공연하는 콘서트까지 준비가 돼 있어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우선 그 전에 전라도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사진을 보니까 물웅덩이가 이 텐트를 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만 지금 온열 환자가 21명이 발생을 해서 지금 거기에 나무도 별로 없던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온열 질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 더위를 참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으로 옮겨져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억지로 사실은 그 잼버리 대회 참가를 위해서 그 먼 외국에서 왔는데 네. 고생만 하다 가는 거 아닌가 걱정되네요. 보니까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가족들이 다 돈을 모아준 경우도 있고 본인이 몇 날 며칠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아서 그 한류가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한국에 꼭 가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뭔가 이렇게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뭐 지금도 신경 쓰시겠지만 네, 더 안 되면 이제 실내 신경 생사를 써주셨으면 괜찮대요. 좋겠네요. 아, 그래요?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해서 직위 해제가 됐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복직이 됐다고요? 네, 오늘 복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알려졌기는 직위 해제한 교사가 무언가 변화가 없는데 복직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그게 제가 궁금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복직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이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주호민 씨가 작년 9월에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 특수교사가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고 훈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요. 재판에 넘겨졌고 그 당시에 교육청으로부터 직위 해제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교육청에서 입장을 바꾼 거죠.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에 무분별하게 교사를 직위 해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자로 해당 교사가 복직을 하게 된 건데요. 아동학대 처벌법을 검토해 보니 재발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아이와 분리시킨다는 목적으로 반드시 교사를 직위 해제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동과 분리해야 한다가 아니라 분리할 수 있다니까 이번에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봐서 복귀를 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교사를 교체하기 어렵다면서 경찰 신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었는데 특수교사에 대한 3차 공판은 이제 28일에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위 해제가 끝난 상황에서 복직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글쎄요.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뭐 네. 학생과
선생님이 적은 아니잖아요. 네. 누구 하나가 권리를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다른 한 사람의 인권이 침해된다? 글쎄요. 그게 서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닐 것 같은데.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아이들과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대립되는 상황을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이번에 사실은 이 담당 판사 앞으로 해당 특수교사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분들의 탄원서가 80여 장이 제출이 됐다고 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원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듣기에도 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지? 직위해제를 했을 때도 교육청에서 결정한 일이고 예. 이번에 복직시킨 것도 교육청이 결정한 일인데 혹시 언론의 흐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직위해제했던 교사가 이 복직을 했을 때 기소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특수교사가 상처가 되기 때문에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무분별한 직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번에 설명을 했는데 이 징벌적으로 직위해제를 남발하는 걸 사과하라. 교사 노조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돼야 되는데 직위해제라고 하면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교사를 일단 잠재적인 범죄자로 상정하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고 아동학대범이라고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개선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외부인이 독립적으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계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 중재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오늘 모신문 칼럼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장은 왜 학부모를 응대하지 않을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예,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교장이 그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국에는 뭐 힘 있고 돈 있는 분들만 교장을 만나나요? 하여튼 교장을 만나가지고 교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처리를 안 하니까 일선 교사들이 모든 걸 책임을 떠안는 상황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한번 좀 맞습니다.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외국인과 재외동포들도 있다고 하는데 지원은 못 받는다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전세 사기 피해로 그 인정을 받으면 대출이나 주거 지원 같은 경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 긴급 주거를 위한 그 제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의 혜택이 규정상 우리 국민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 내국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사실은 인천에 이번에 외국인하고 재외동포 54명이 전세 피해지원센터에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세 사기에 꼭같이 당했지만 우리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원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계속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라는 촉구를 했는데요. 이번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재외동포인 고모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은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이 재외동포나 외국인분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예. 부동산 계약이 태어나 처음인 사람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하는 그렇죠. 거는. 외국인 같은 경우 그럴 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자기 집으로 계약자가 되어 있는 거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제도나 전세 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등기부등본 떼보겠다는 생각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은 계약을 도와준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랑 이 사기를 친 사람이랑 만약에 짬짬이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네.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식구들이 있을 수 있는 방 한 칸만이라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텐데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네요.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이게 뭐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가보면 보통 동네에서 있는 가게 안에 들어가서 먹는 것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서 네. 그 아이들이 막 조르니까 사주지 그러고 사주고 나면 금세 주머니가 동이 나거든요. 탕후루라고 아시죠? 예. 그 설탕을 예. 발라가지고 만든 과일인데 예. 제가 남포동에서 한 달 전에 샀을 때 한 개당 4,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노점 가격이랑 그 매장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거기도. 근데 명동 같은 경우 5,0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이 4명만 데려가면 2만 원인 거예요. 탕후루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외국인들이 와서 팬데믹이 끝나거나 지금 굉장히 많아요. 가보면 네. 관광객들이. 근데 이제 계산하려고 카드를 내면 카드 안 된다는 거예요. 현금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근데 중국만 네. 가도 이렇게 QR코드만 찍어도 송금이 맞아요. 되거나 예. 결제할 수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요즘 일본으로 관광객들이 막 쏠려서 가는 걸 보면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우리가 외국 갔을 때 뭐 현찰만 받아요. 그러면 왜 카드 안 받아요? 이러잖아요. 예. 똑같잖아요. 예. 그럼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바가지 요금 없애려고 가격 표시제 의무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네. 예. 저는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조선의 옷이 명나라의 부유층 패션을 휩쓸었다. 최근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최근 중국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한복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이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흔적 역사, 오늘은 K-패션의 원조 한복의 역사와 중국의 억지 주장을 파헤쳐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전통의상, 우리 전통의상인 한복이 한복과 같이 중국에서 기원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원이 열렸는데 이게 보니까 중국 온라인상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걸 가리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뭐 어느 한쪽의 일방통행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역 특유의 정체성을 가진 어떤 새로운 버전으로 창조되는 거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와서 이런 사실을 이해한다 그러면 굳이 소모적인 논증을 벌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고, 뭐 그래서 이 자리에는 그 발표문 중에서 보면은 네. 원나라 간석기에 그 이 고려와 몽골에서 유행한 몽골풍, 고려풍 이런 패션을 알아보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나라 궁중에서 대유행한 조선의 속치마 패션이라고 있습니다. 네. 마미군 그리고 예. 구한말 서양인들이 감탄한 조선의 노출 패션이 있는데요. 그런 발표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온라인상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근거를 쭉 이제 앞으로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고려 말에 고려와 몽골이 서로 문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이건 많이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극적인 예가 이제 고려사를 보면 나오는데요. 예. 1330년 고려 충수광이 왕위를 내놓고 원나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황주에 이제 황해도 닿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원나라에 있다가 왕위를 이어받고 고려로 귀국하던 아들인 충혜왕을 만나요. 근데 이 충혜왕이 화려한 원나라식 복장을 하고 원나라식 예법으로, 그러니까 몽골식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원나라 예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왼쪽 무릎을 세워 앉는 그런 인사인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노발대발을 하는데요. 너는 부모가 모두 고려인인데 어찌 나를 오랑캐 예법으로 맞이하느냐. 그리고 의관이 그 꼴이 그게 뭐냐. 너무 사치스럽다. 어찌 이런 꼴을 딴 사람에게 보이겠느냐. 빨리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이제 역정을 내는데요. 네. 왜냐하면 아버지 충수광의 경우는 친어머니가 몽골인이었어요. 뭐 야석진이라는 사람이었고. 예. 그러나 아들인 충혜왕은 달랐는데 그 아버지는 충수광이고 어머니가 명덕태후 홍씨였기 때문에 모두 이제 고려인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왕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어머니가 사실은 몽골인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익숙한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화를 낸 너무 꼴사납게 이제 너무 그렇게 과했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평가를 하던데 그 충혜왕이 그 아들이 몽골식의 변발까지 하고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몽골에, 그러니까 원나라에 갔다 오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을 수 있는데 거기 뭐 그거야 그때 당시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너무 그냥 꼴사납게 너무 해가지고 너무 그쪽 문화만 하니까. 갖고 들어오니까 불편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그 원나라 간석기라고 하면 원의 문화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몽골 패션도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뭐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 쿠빌라이 원세조 쿠빌라이 같은 경우는 예. 고려는 뭐 고려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하라고 처음에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원 쿠빌라이 세조인데 그 사위가 되는 충렬왕이 왕에 오르니까 예. 막내딸하고 결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백성 관리들에게 변발과 호복으로 바꿀 것, 원나라식 그런 관복으로 바꿀 것, 그다음에 옷으로 바꿀 것을 공식 지시하는 게 1278년입니다. 1278년. 그 네. 이후부터 한동안은 그러면은 몽골풍 패션이라고 하긴 좀 그럴 것 같은데 변발과 호복, 변발과 호복 그냥 뭐 이런 거 하죠. 예, 그냥 따라야 됐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 몽골 패션, 그러니까 당대 초상화 고고 자료를 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 무렵에 여러 차례 원나라를 방문했던 이준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이화에 얼백하고 뭐 은하니 상경인제 다정도 병인양하여 뭐 잠 못 들어 하느라 이런 맞아요. 그 되게 유명한 그런 시조를 읊었잖아요. 예. 그분 경우 초상화를 보면은 좁은 챙이 달리고 둘레가 둥근 모자를 비롯해서 옷과 장화 이런 식으로 보면 몽골풍이 역력하고요. 초상화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1997년 해인사에서 목조 비로자나불에서 발견된 복장 유물을 보면 몽골의 전통 의상인 텔릭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보인다라는 거고 이 경남 밀양에 벽화머가 있는데 이분은 박익이라는 분인데 여말 선추의 사람이에요. 이분의 이 벽화머에 등장하는 하인과 마부들 보면 역시 몽골식의 모자를 뭐 변발 곧 하고 있더라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몽골 패션이 고려 하층민들한테까지 다 퍼졌다.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러나 이 몽골을 어떻게 보면 내심으로는 오랑캐로 여기는 그런 그 몽골풍의 확산은 사실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에 지나친 몽골 패션으로 해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핀잔을 들었던 충양의 경우가 이제 단적인 예가 되고 예. 나중에 왕위에 오른 공민왕의 경우도 예. 이 왕이 오를 때부터 변발과 호복을 했는데 그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그 이 상소가 올라옵니다. 그것은 정말 고려의 풍습이 아닌데 절대 임금이 꼴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상소문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변발을 풀었다라는 고려사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럼 아까 문화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몽골에서도 고려 패션이 혹시 유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몽골 원나라에서 유행한 고려풍을 고려양이라 그래서 고려양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대 원나라의 한림학사였던 장욱이라는 사람이 예. 원나라 궁중의 일을 기록한 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궁중에서 가장 유행하는 옷은 고려양식이었네. 고려양이었네. 방령의 허리까지 내려오는 반비였네. 그러면서 밤마다 궁중에서 앞다퉈 구경하니 일찍이 고려 여인들이 황제 앞에서 입는 옷이라네 라고 이제 썼습니다. 근데 좀 표현이 어려운데요. 네. 방령의 허리까지 내려오는 반비 이게 어떤 복장입니까? 이게 깃 있잖아요. 옷에 보면은 예. 깃이 이렇게 마주보는 깃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깃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허리까지 오는 짧은 소매의 덧옷 그걸 반비라고 합니다. 그 방령의 반비라는 게 이렇게 마주보는 깃이 달려 있고 길게 그다음에 예. 허리까지 오는 짧은 소매의 덧옷 반비를 가리킨다라는 건데요. 이런 의상은 15세기 초 조선 초의 관리의 묘에서도 출토된 그런 옷에서도 확인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려 말에 원나라 궁중에서 유행하던 그런 고려 패션이 조선 초까지 조선에서도 좀 유행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고려 여인들이 황제 앞에서 입은 옷이라고 하면 몽골 황제 앞에서 황제 앞에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욱의 글 앞에 언급된 그런 글을 보면은 황제 앞에서 고려 옷을 입은 여인 하면 누가 연상이 되냐면 기왕후라는 분이 연상이 되는데 이 기왕후는 1333년에 10대 어린 나이에 원나라로 끌려간 공녀 출신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원 황제인 순제 차와 음료를 담당했었는데 단번에 황제의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러면서 기왕후를 표현한 당대 글을 보면 뭐라고 썼냐면 기왕후는 은행나무빛 얼굴에 복숭아 같은 두 볼 그리고 버들가지처럼 한들한들한 허리로 궁중을 하늘하늘 걸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나라 역사인 원사의 후비열전을 보면 영민하고 총명했던 기씨는 마침내 황후의 자리에 오르고 그 기왕후의 아들도 황태자의 책봉이 된다 뭐 그런 글이 나와 있어요. 그 원래 위세가 대단했다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그럼 기왕후가 어떤 고려풍 패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래서 이 기왕후 덕분에 그 당시에도 원나라에 어떻게 보면 고려 열풍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태풍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 명나라 초의 원나라 시절의 궁중사 야사를 모은 권영이라는 사람의 경신외사라는 책을 보면 궁중 여인 중에 태반이 고려인이었다. 그리고 의복과 신발, 모자, 물건 등이 모두 고려 양식을 따랐다라고 썼는데요. 비단 궁중뿐만이 아니고 이 원말 명취학자인 도종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 날 초청을 받고 찾아간 집에 모인 유학자들을 보니까 신발을 보니까 모두 술을 놓은 화려한 고려 신발이었더라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패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패션뿐만 아니라 고려 노래까지도 대유행을 했는데 네. 그 몽골에서 퍼진 고려 노래가 이런 거예요. 보조 서는 병사들은 고려 언어를 배우네. 어깨동무하면서 낮게 노래를 부르니 온물가에 배가 익어가네라는 노래까지 몽골 병사들이 전선에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지금의 K-팝, K-컬처의 원조격인데요. 그렇습니다. 의상에 신발에 뭐 노래까지 유행을 네. 했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고려양 또는 바통을 이은 패션이 조선 초에도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마미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마미군은 조선의 패티코트라고 하는데 그걸 속치마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걸 마미군이라고 하는데 이 마미군은 뭐냐면 말꼬리, 말총으로 만든 속치마를 가리키는데요. 이 15세기 명나라 관료인 유경의 수건잡기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미군은 조선에서 시작돼서 그 명나라 초기 도읍인 남경으로 유입이 됐고 처음에는 부유한 상인과 귀공자, 기생들만 입었었는데 네. 이후에 조정 관료는 물론이거니와 무신들까지 대유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말총으로 간 만든다는 얘기 들어봤어도 네. 속치마 만든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예. 어느 정도 유행했길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유경이라는 사람은 명나라 서울을 강타한 마미군의 유행이 되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아랫도리에 허황되고 사치스럽게 옷을 입는 자는 예쁘게 보이고자 할 뿐이다라고 꼬집었는데 심지어는 마미군을 입은 꼴불견 대신들의 실명을 거론하는데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재상 만안이라는 사람은 마미군을 사철 내내 벗지 않았고 예부상서 주옥모는 허리에 두 겹으로 겹쳐 입었다. 그리고 나이 어린 후작과 백작, 부마 중에서는 활쉬로 옷자락을 꿰어입는 마미군 형태로 꿰어입는 자들도 있었다 하면서 마미군이야말로 요사스러운 옷이다. 복요라고 하는데요. 하면서 비판하면서 결국 그것이 15세기 초에 그렇게 금지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원래 속치마라 그러니까 여성들만 네. 입는 옷인 줄 알았더니 남성들도 입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궁정에서 굉장히 유행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마미군 패션이 금지됐다라고 지금 했는데 네. 그 17세기 인물인데 그 사람이 풍목령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마미군이 왜 금지됐나라고 해서 이유를 설명했는데 도성내 사대부가 마미군을 좋아해 갖고 관청의 말에서 말청 그러니까 말 갈기와 꼬리털을 뽑아가는 바람에 네. 군말을 키우는데도 차질을 빚었다라는 거예요. 꼬리털 몇 개 안 나고 막 다 갈기 다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털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마미군 열풍 때문에 군수용 군마까지 부족해지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말총으로 어떻게 천을 짰을까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천을 짜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게 이제 그 15세기 문인이 설명을 하는데 예. 말총으로 만드는데 속옷 안에 이렇게 묶어서 뚱뚱한 사람은 치마 하나를 덧입고 마른 사람은 뭐 2개, 3개의 치마를 겉치마를 입어가지고 네. 마치 겉옷이 펼쳐지는 게 우산처럼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속치마가 이제 넓으니까 말총이 좀 뻣뻣하니까 뻣뻣하죠. 속치마 하나 입거나 한 2개 정도만 입어도 이렇게 몸 허리 라인 밑쪽이 이렇게 불룩하게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그래서 마른 사람은 하나 더 뭐 네. 끼어있고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건데요. 이 겉치마가 우산처럼 펴진다라는 거여서 각자의 체형과 취향에 따라서 마미군을 하나 또는 뭐 2-3겹씩 받쳐 입었다라는 건데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치마를 볼륨감 있게 펴주는 패티코트 뭐 이런 그 속치마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프랑스 그 귀족 부인들이 이렇게 치마 불룩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19세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거는 약간 연상이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인 것 같기도 그래서 하는데요. 이 15세기 명나라 궁중화인 명헌종 원소 행락도라고 해서 명헌종이 정월 대보름에 놀이를 한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를 보면 우산 모양으로 펼쳐진 마미군을 입고 있는
그 궁인들, 궁정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너도 나도 막 그렇게 펼쳐지는 옷을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미군이 유행했다는 명나라 수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북경이 아니라 남경, 난징을 가리키는데 명나라 초기의 도읍지거든요. 네. 이게 중국의 양자강 이남, 강남 사람들은 이게 원래 그 천도를 북경으로 한 게 1421년이거든요. 그때 천도를 한 이후에도 네. 강남 사람들은 여전히 남경을 수도, 경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의 마미군은 남경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강남 패션이다. 그 당시에 15세기에 네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에도 말총으로 만든 속치마가 유행했다.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성종실록을 보니까 의미심장한 기사가 보인다고 합니다. 1490년인데 여기에 뭐라고 상소문이 올라오냐면 제주도 수령들이 불법으로 말총 옷을 만드느라고 말꼬리와 갈기를 잘라서 거의 다 없어졌다라는 보고가 올라오는데요. 그러면서 성종실록을 보면 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중국 땅에 표류한 제주도인들이 마미군을 중국인들한테 팔았다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불가피하게 중국에 표류한 경우도 있겠지만 표류를 가장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제주산 마미군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건너가서 불법으로 판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예 중국으로 이주해서 마미군을 제작한 어떤 제주도 패션 디자이너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도 나왔겠죠. 그럼 제주도 디자이너가 예. 마미군 패션을 가지고 가가지고 중국 강남에서 유행을 시켰다 이런 뭐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마미군뿐만이 아니라 조선 전기의 치마는 보면 마미군처럼 위폼이 좀 크고 폭이 넓고 볼륨감이 있는 게 특징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 전기 여인들의 초상화를 봐도 알 수가 있고 인천이나 양주에서 출토된 15세기 치마를 보면 그 폭이 한 5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폭이면 어느 정도냐? 이 아파트 2층 높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품이 넓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품이 넓은 치마를 입으면 치렁치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속에 속치마가 좀 이렇게 빳빳한 걸 입어야 뭔가 이렇게 품이 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유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조선 전기 여인들은 폭넓은 치마 이렇게 풍성한 치마를 선호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폭넓은 치마를 드레시하게 입는 것을 미적 가치로 두었다면 속옷을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겹 입어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래야 맵시가 사니까. 근데 옷감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뻣뻣한 말총으로 만든 것이 경제적이고 패티코트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것만 하나 입으면 뭔가 펴주니까. 하긴 그거 잘 닳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튼튼했을 것 같은데 네. 제주도에서 말총으로 마미군 만들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컨대 조선 여인의 드레시한 치마 스타일이 제주 말총과 결합해서 마미군이라는 패티코트로 재탄생했고 이것이 해상 교류를 통해서 중국의 강남 지역으로 건너가서 마미군 열풍을 일으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서 중국 강남 패션에 뭐 어떻게 보면 연결을 지어준 그런 마미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도 이 마미군 패션을 극찬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는 중국에서 한 거고 외국인들 한 얘기는 나중에 그 조선 후기에 이제 패션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이 조선 후기예요. 그 말기인데 네. 그 모나리자보다 아름답다라고 이제 극찬을 받은 비너스보다 아름답다는 거죠. 그 극찬을 받은 패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 연구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우 상박의 치마 저고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치마는 풍성하게 하되 네. 저고리는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급속도로 짧아지고 품도 작아져서 가슴을 가리지도 못하는 패션이 조선 후기에 대유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요즘에 뭐 배꼽티가 유행한다고 다시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배꼽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옷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앞이 채 여미지도 않을 정도가 됐고 겨우 가렸는데 길이가 너무 짧아져 갖고 가슴이 그대로 드러난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짧아진 저고리를 커버하는 것이 치마인데 이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허리에 입던 치마 위치가 가슴 위로 막 올라가는데 그것도 역부족이더라. 조금만 움직여도 치마가 흘러내리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갖고 치마를 고정시켰는데 완전히 고정시키기가 어렵고 팔이라도 좀 올리면은 바로 이제 가슴이 노출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요즘 그 한복 있잖아요. 네. 한복도 원래 하의가 조금 높잖아요. 네. 높고 상의는 좀 작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조금 더 풍성해진 것 같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짧았던 것 같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짧았다는 너무 짧아져 갖고 당시에 실학자 이덕무는
요즘 부녀자들의 저고리는 너무 짧고 좁고 치마는 너무 길고 넓으니까 의복이 요사스럽다라고 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복장은 창기들의 아양 떠는 자태에서 생긴 건데 그런데 세속 남자들은 그 자태에 매혹되어서 도리어 자기의 첩한테 그걸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따르게 하는데 규중 부인이 기생의 복장이라니 빨리 고쳐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개탄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결국 남성의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인지 몰라도 당대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도 조선 여성들의 이런 상의 노출 패션을 보고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열광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고유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쓴 영국의 탐험가인 세비지 랜도 뭐라고 썼냐면 비너스의 곡선미도 한국 여성의 의상이 뿜어내는 아름다움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문화는 이렇게 서로 막 뒤섞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고려풍이 뭐 먼 나라에서도 그렇게 뭐 왕실에서까지도 그렇게 유행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렇습니다. 거다. 이런 예를 들자면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드레시한 치마를 선호한 나라는 조선뿐이었는데요. 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마미금과 비슷한 패션이 19세기 서구 유럽에서도 그 입었던 그런 크리놀린이라는 그런 그 패션이 있는데 말총 패티코트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한복의 기원이 중국이라고 강변하는 논리가 통한다면 19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크리놀린 원조가 조선의 마미군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은 억지 춘향격이다. 왜냐하면 패션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당대를 풍미한 패션을 살펴보면 그 원조 문제를 논하기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추구했던 삶과 멋을 좀 음미하는 것이 흥미롭지 기원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낫다라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복은 중국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더 덥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현재 역사 지금까지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